자, 8단원 열에 의한 물질의 변화 부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253번. 그림은 질량이 각각 100g, 400g, 200g인 알루미늄, 은, 구리를 지금 동일한 전열기를 이용해서 가열을 한대요. 그러니까 동일한 전열기라는 소리는 공급되는 열량값이 시간당으로 똑같다라는 소리고, 세 물체의 온도를 모두 5도씨만큼 올릴 때 가열이 긴 순서대로, 그러면은 5도씨만큼 올릴 때 필요한 열량값 Q,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열량값 Q는 CM 델타 T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은이 비율이 얼마야? 알루미늄이 900 곱하기 질량 100 곱하기 온도 변화량 5고, 그 다음에는 열량값 은 Ag는 비열이 236 곱하기 질량이 400 곱하기 온도 변화량 5고, 그 다음에는 Q 구리는 비열이 386 곱하기 질량이 200 곱하기 온도 변화량 5. 그러니까 결국엔 이 값이 클수록 가열해 줘야 되는 시간이 긴 거지. 그쵸, 여러분들? 그러면은 똑같은 거 다 지워버리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여기서 900. 그 다음 얘는 4, 6, 24, 2. 4, 3, 12, 4. 4, 2, 8, 9.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 2, 8, 16, 7, 7.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값이 제일 큰 거는 얘. 그 다음에는 얘네. 은, 알루미늄, 구리 순으로 더 오래 가열해 줘야 되겠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254번. 표는 실온에서 4가지 고체 물질의 비열을 나타냈는데, 지금 철 2kg하고 알루미늄 1kg이면은 둘의 열 용량이 같아요. 0.22로. 즉 CM 값이 같은 거니까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값 델타 T가 같으면 Q 값도 어떻게 됩니까? 같을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럼 기억은 맞고, 질량이 같은 네 물질에 동일한 열량을 가할 때 온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비열이 가장 작은 납에 해당이 되겠네요. 맞죠? 왜냐면은 질량이 같은 상태에서 같은 열량을 주면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량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0도씨의 철 1kg과 20도씨의 구리 1kg을 접촉시키면 열 평형 온도는 두 물질의 중간 온도인 60도씨보다는 더 낮다. 두 물질의 중간 온도인 60도씨보다 더 낮을지 높을지는 여기서는 알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비열이 크다. 그러면 60도씨보다 낮다. 이게 열전도율이 나온 거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거를 풀어주려면 결국에 열 평형 온도율 뭔가를 T0라고 두고, 그럼 결국 이렇게 보면 되겠죠. 철이 잃은 열량과 다음에는 구리가 얻은 열량이 서로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같다라고 듣게 되면은 철이 0.11이고 구리가 0.9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2배. 일단 보자. 그럼 철이 0.11 곱하기 1kg, 1 곱하기 그러면은 온도가 100 마이너스 T0. 이 값이랑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은 0.09 곱하기 1 곱하기 T0 마이너스 20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대략 이거를 60이라고 두면 얘가 40이 될 거고, 얘도 얼마가 돼요? 똑같이 40이 될 거란 말이에요. 40이면은 4.4고 얘는 3.6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둘이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얘는 온도가 낮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요 델타 T가 좀 더 낮아지고
얘는 조금 더 높아져야 되니까 이거보다는 값이 높은 온도에서 결정이 되겠네요. 60도씨보다 낮은 게 아니라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이 같다라고 놓고서 두 개를 비교를 해주면 60도씨보다는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두 개가 열 평형을 이루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5. 온도하고 질량이 각각 T도씨 300g의 금속에 960줄의 열을 가했더니만 금속의 온도가 30도씨로 일정하게 높아졌대요. 자, 그럼 이 금속의 처음 온도 T는 그러면은 960의 열을 가했어요. 그러면은 비열이 320 곱하기, 근데 단위가 킬로그램 도씨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0.3kg 곱하기 30 마이너스 T, 이게 온도 변화량에 해당이 될 테니까 그러면 요거를 곱해주면 얼마가 되니? 9, 6 곱하기 30 마이너스 T에 해당이 되니까 T는 20이네 여기는, 그죠? 그래야 960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2번. 자, 그 다음에 256. 그림은 질량이 200g으로 같은 두 액체 A와 B를 소비 전력이 400W인 동일한 전열기로 가열을 할 때 가열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냈는데, 똑같은 시간 동안에 액체 B는 20도씨가 올라갔고요. 액체 A 같은 경우에는 40도씨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량이 같은 질량에서 2배가 됐다는 소리는 비열이 절반이라는 소리죠. 따라서 액체 A의 비열 CA 대 액체 B의 비열 CB는 1대 2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A와 B가 200초 동안 얻은 열량은 여기서는 같아야죠. 그죠? B의 비열은 그러면은 킬로그램 도씨로 나오면은 지금 400W면 여러분들 1W는 1초당 1줄의 에너지를 소비를 해주는 거니까 결국에는 400줄이죠. 결국에는 400줄 곱하기 200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400 곱하기 200은 비열이 CB 곱하기 질량이 얼마? 200g인데 지금 킬로그램 도씨로 나왔으니까 0.2 곱하기 온도 변화량이 20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구분해주면 4. 그러면 2, 하나, 둘, 셋, 넷, C 바로 2000줄 퍼 킬로그램 도 C가 바로 CB에 해당이 되겠네요. 결국에는. 자, 따라서 얘는 틀렸고 20 맞지? 0.2에다가 온도 20. 자, 그러면 2만이니까 얘는 아예 틀렸고, 다음에 이게 B의 비열이고 A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거의 절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A의 비열은 만이겠네요. A, B의 질량만 400g으로 바꾸어서 같은 실험을 하면은 그래프의 기울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질량이 2배로 늘어나면은 같은 온도에 도달을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돼버리니까 2배가 돼버리니까 이게 200세크가 아니라 400초가 걸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프의 기울기가 작아지게 되겠죠. 동일하지 않아요. 따라서 맞는 거는 몇 번? 1번 기억만 맞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57. 얼음에 일정한 열을 가해서 온도를 측정을 했더니만 얼음이 녹아 물로 변하는 동안 계속해서 열을 가했음에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다. 즉 이거는 뭐가 가열해준, 그러니까 공급해준 열량이 모두 상태 변화에 사용이 돼서, 여기서는 결국에는 모두 상태 변화에서 뭘로? 융해열로 사용이 된 거죠. 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258. 그림은 0도씨의 고체 물질 50g에
매 분당 100칼로리의 열을 일정하게 가할 때 갈 시간에 따른 물질의 온도 변화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액체 상태일 때 이 물질의 비열, 그 액체면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 CD 구간이 액체인데, 이때 가열해 준 게 총 4분에서 9분까지니까 5분간 가열했단 말이에요. 1분당 100이니까 총 500칼로리. 자, 그러면 비열 C 곱하기 질량 50g, 온도 변화량이 50도 이렇게 됐다는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나눠주면은 10이니까 C는 0.2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맞고, 그 다음에 기화열 구간은 D에서 E가 기화 구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총 공급해준 시간이 얼마냐면은 4분 동안, 9에서 13분이면 4분이면은 400칼로리만큼을 준 거고, 이 400칼로리만큼을 다 기화시키는데 50g이란 말이에요. 근데 물어본 거는 1g당을 물어봤으니까 얘를 이제 50으로 나눠주면은 8칼로리 퍼 g이 바로 기화열에 해당이 되겠죠. 고체 상태의 이물질이면 고체가 여기죠. 40도씨에서 80도씨까지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은, 그러면 고체 상태의 이 물질의 온도를 40도씨에서, 그럼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80도씨까지면은 여기 중간 어디지? 그러면 일단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녹여야 돼요. 자, 다 녹이는데 총 얼마를 줬냐면은 200칼로리만큼을 줬고, 그 다음에는 액체 온도를 40에서 80도씨까지 올려줘야 되는데, 액체의 비열이 얼마냐면 0.2란 말이에요. 따라서 0.2 곱하기 물질 50 곱하기 40에서 80도씨까지 액체 상태에서, 그러면 총 온도 변화량이 40도씨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곱하기 4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10에 40을 곱해주면 총 400이니까 따라서 600칼로리의 열량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겠죠. 그 다음에 259번. 그림은 1기압에서 영하 10도의 얼음 1kg을 일정하게 가열을 할 때 흡수한 열량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BC 구간하고 DE 구간. BC 구간은 융해가 일어나는 구간에 해당이 되는 거고, DE 구간은 기화가 일어나는 구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흡수한 열량비를 통해 융해열하고 기화열의, 그렇죠? 비를 구해줄 수가 있고, BC 구간에서는 지금 상태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물 분자 내부의 에너지는 일정하지가 않고 올라가고 있는 거고, CD 구간에서는 보일-샤를의 법칙은 여러분들 기체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BC 구간에서 물 분자의 내부 에너지는 지금 상태 변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끊어주고 있는 거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지는 않겠네요. 액체가 0도를 일정하니까. 이건 일정한 건 맞는데, CD 구간에서는 기체 상태가 아니고 액체고, 보일-샤를의 법칙은 기체에만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이건 틀렸고, DE 구간에서 EF 구간에서 물 분자의, 근데 이거 물을 고체, 액체, 기체라고 보면은 EF에서는 수증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일정하고가 아니라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죠. 왜? 고체에서 액체로 가고 있는 상태니까 액체 물 분자 에너지는 고체 물 분자 에너지보다 높을 테니까 이거는 높아지고 있고, CD 구간에서는 적용 안 되고요. 그 다음에 EF 구간에서는 수증기에서 기체 온도 올라가니까 평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가 맞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60번. 그림은 고온에서 용융된 납을 실내에 방치를 했었을 때 시간에 따른 납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AB하고 CD, 그러니까 AB 구간에서는 액체 상태에서 온도가 낮아지고 있는 거고, CD 구간에서는 지금 응고가 일어나고 있고, BC 구간에서는, CD 구간에서는 지금 현재 고체 상태에서 온도가 낮아지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D 이후부터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됐다는 소리는 외부 온도하고 열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열이 방출되는 속도는 그렇죠. 지금 온도가 높을수록 이 시간 동안에 온도가 낮아지는 비율이 훨씬 더 높으니까 맞아요. BC 구간에서는 응고가 일어나는 거 맞고 납과 실내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열량이 더 크죠. 온도 변화가 차이가 크면 클수록 열의 방출로 온도가 낮아지면 열의 방출 비율이 적어지고 그래프의 기울기는 완만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BC 구간에서 납은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방출을 하는 거죠. 방출. 응고가 일어나니까 상태 변화 시 발생한 에너지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렇죠? 따라서 옳지 않은 거는 5번이죠. 그 다음에 261번 그림은 냉장고에 있는 냉각 과정을 단순화해서 나타냈는데 냉매는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를 순환을 하면서 상태 변화를 반복을 한대요. 자, 압축기에서는 냉매는 액화열을 방출을 해준다. 그렇죠? 압력을 높이면서 압축기에서는 냉매는 액화열을 방출한다. 압축기에서가 아니라 응축기죠. 압축기에서가 아니라 여기서 냉매가 기체가 된 상태에서 압력을 높이면 응축기에서 액화열을 방출하는 거죠. 압축기가 아니라. 동일한 질량의 냉매를 순환시킬 때 기화열이 큰 냉매를 사용하면 할수록 그렇죠. 냉각 효율 측면에서 열을 더 많이 잘 흡수를 하게 되는 거니까 유리하다가 맞게 될 거고 증발기와 응축기에서 냉매가 잡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동안에 내는 냉매의 온도가 그렇죠. 상태 변화가 이게 잡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는 소리는 이 구간 동안에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이 구간에서는 냉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맞겠죠. 따라서 4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2번 보자. 다음은 기체의 압력, 부피, 온도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인데 3개의 수조에 얼음물, 실온의 물, 뜨거운 물을 각각 담아서 준비를 해주고 온도 센서와 연결된 금속 굴을 압력 센서와 분리된 상태에서 얼음물에 완전히 담그고 압력 센서를 연결을 한대요. 온도와 압력이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온도와 압력을 측정을 해서 표에 기록을 한대요. 얼음물 대신 실온의 물, 뜨거운 물을 사용을 해서 과정 나부터 다를 반복을 한대요. 자, 그러면은 온도 센서랑 연결된 금속 굴을 압력 센서랑 분리한 상태에서 얼음물에 완전히 담그고 압력 센서 연결을 해주고, 그러니까 금속 굴을 이용을 해서 금속 구 안에 들어있는 온도와 부피와 압력 사이의 관계를 보려고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물어본 거는 여기에는 이 온도 센서의 금속구 안에는 기체에 뭐가 들어있어요? 기체가 들어있을 거고 금속구니까 이 내부에 기체의 부피는 일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결국에는 온도에 따른 압력 변화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PV는 nRT에 해당이 되잖아요. PV는 nRT에 해당이 되는데 기체 몰수 일정하고 기체 내부의 기체 부피, 기체 상수 일정하고 부피도 일정하니까 압력은 온도에 비례하게 나타나줘야지 맞는 거니까 1번이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속구가 그러니까 기체 부피가 일정한 상태의 구라고 보면 됩니다. 속이 빈. 자, 그 다음에는 263번. 그림은 일정량의 기체에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자, 이 일정한 온도에서 이 이상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로 오른 것은 보일의 법칙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니까 서로 반비례 관계가 나타나야지 맞게 되겠지요. 따라서 D가 되겠네요. 그렇죠.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하고 부피는 서로 반비례다. 자, 그 다음에 264. 그림은 일정량의 기체에 압력을 달리하면서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를 측정을 했는데, 일정량의 기체니까 결국에는 다 같은 양의 기체에서 일정량의 기체 안에서 온도가 같았을 때 압력을 달리하면서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를 봤는데, 지금 압력이 제일 큰 거는 같은 온도에서 부피가 제일 작은 PC, PB, PA라고 보면은 여기서는 압력이 P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PB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PA가 될 거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압력은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틀렸고, 자, X의 점은 그렇죠. 절대 0도. 즉, 이론상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0켈빈, 즉 마이너스 273도씨에 해당할 거예요. 기체의 종류가 달라지더라도 연장선이 가로축과 만나는, 기체의 종류가 달라도 연장선이 가로축과 만나는 온도값은 다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이론상 기체 부피 0이 되는 절대 0도 값은 항상 다 동일하다란 말이에요. 이거는. 따라서 니은.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65번. 그린 가는 기체의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고, 그림 나는 수조에 얼음물, 실온의 물, 뜨거운 물로 바꿔가면서 기체의 압력과 온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를 나타냈는데, 자, 가에서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할 통제 변이는 뭐예요? 온도죠. 나에서 압력과 부피의 값은 항상 일정하다. 기체의 압력과 온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를 나타냈는데, 압력과 부피의 값은 아니죠. 즉, 왜 그러냐면은 이게 N은 RT분의 PV가 되는데, 이 값이 일정하면은 이 값이 일정하기 위해서는 이거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 T에 따라 달라지죠. 가나에서 절대 온도분의 압력과 부피의 곱은 기체 몰수랑 같으니까 일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맞고, 자, 그 다음에 266.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어떤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와 압력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온도가 일정할 때 PV는 항상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일정하게 나타나야 되죠. 이게 보일의 법칙이니까 A하고 B의 부피는 어떻다? A는 B는 서로 같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게 같이 들어가는 면적이니까 이 면적이랑 결국에는 요 면적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공통 부분 빼버리면은 A하고 B하고 서로 같아야 되겠죠. 다음에 267. 이상기체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이상기체의 분자 자체 크기는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아요. 이상기체 분자 사이에는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즉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력도 없고 반발력도 없어요. 자, 이상기체 분자는 온도에 따라서 상태 변화 안 해요. 영원히 기체 상태로만 존재합니다. 왜? 결국엔 이게 상호작용이 없어야 상태 변화가 안 일어나겠지. 인력이 커지면은 액체가 될 테니까. 그렇죠? 영원히 상태 변화 없음. 일반적으로는 압력이 커지던지 아니면은 온도가 낮아지면은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액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3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268번. 표는 1기압에서 섭씨 온도와 이상기체 부피 사이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자, 보면은 0켈빈에서 이상기체 부피는 0이 되는 게 맞고요.
이상기체의 부피와 섭씨 온도는 비례하지 않아요. 뭐가 비례하냐면은 절대 온도하고 비례합니다. 그래서 원래 샤를의 법칙이 T분의 V 값이 일정하다라고 했었을 때 이 T 값이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절대 온도예요. 모든 실제 기체를 이용한 실험에서도 위와 같은 결과가 안 나오죠. 왜냐하면 실제 기체는 실제로는 인력하고 반발력도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상 기체랑은 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자, 다음에 269번. 그림은 부피 1세제곱미터인 공기 방울이 온도가 17도씨 수심 40m의 바다 속에서 27도씨 바다 표면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대기압이 1기압이고 수심 10m당 1기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밑에서는 수심이 40m이기 때문에 수압으로만 치면은 4기압이 맞는데 지금 밖에서 대기압 1기압이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압력은 대기압 1기압을 더해줘서 여기 안에서는 5기압이 돼야 되고 바다 표면에서는 이제 대기압만 작용을 하니까 1기압이라고 봐야지 맞게 되는 거예요. 자, 온도는 그러면 여기다가 절대 온도가 273을 더해주면 290 켈빈에 해당이 될 거고 여기서는 300 켈빈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럼 수심 40m에서의 압력은 5기압이고 공기방울에 바다 표면으로 올라갈수록 공기 분자의 운동은 점점 활발해진다. 그렇죠. 온도가 올라가니까 바다 표면에 닿기 직전 공기방울의 부피는 그러면은 보일샤를의 법칙에 의해서 온도가 290일 때 압력이 5기압 1세제곱미터니까 얘는 300분의 1기압 곱하기 V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따라서 V는 290분의 5 곱하기 300에 해당이 될 테니까 29분의 150 맞네요.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270번 부피가 V인 상자 안에 2몰 127도씨의 수소기체가 들어있대요. 그럼 127도씨면 절대 온도로 400켈빈에 해당이 될 거고 27도씨는 300켈빈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소의 압력 pH는 RT 400분의 PV는 NR 2 곱하기 잘못 썼다. PV는 NRT니까 P 압력은 부피가 V 분의 기체 몰수가 2몰 곱하기 R 곱하기 400 이게 수소고 그 다음에는 헬륨은 2V분의 기체 몰수가 4 곱하기 R 곱하기 300 이렇게 되니까 얘는 V분의 800R이고 얘는 V분의 600R에 해당이 되니 수소가 헬륨보다는 압력이 클 거예요. 자, 그러면 수소와 헬륨의 절대 온도비는 4대3. 수소와 헬륨의 기체 분자 수위비는 몰수비니까 1대2. 수소와 헬륨의 압력비는 4대3.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고 자, 그 다음에 271번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변화를 나타냈대요. 이상기체의 부피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여기서 온도를 T라고 봅시다. 여기를 온도를 T라고 보면 결국에는 T분의 지금 3PV가 되는 상태니까 항상
똑같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부피가 얼마가 됐냐면은 3V가 됐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3V가 됐으면 3P 곱하기 3V는 온도가 3T가 돼야지 동일하니까 여기가 3T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값이 똑같아야 되는데 P 곱하기 5V가 됐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값이 T분의 V로 똑같으려면 여기서는 5T가 돼야 되겠죠. 아예 T분의 3PV니까 그러면은 3분의 5 T가 돼야지 맞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는 3분의 5 T 이렇게 되니까 T에서 3T만큼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3분의 5T로 나눠줘야 되니까 3분의 5T는 원래 T보다는 커야 되겠죠.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 거니까 2번처럼 나타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72번. 그림은 하늘 높이 올라가는 헬륨 풍선의 부피가 점점 커지는 모습을, 이때 풍선 내부의 기체 부피 변화와 같은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몸속의 호흡 과정, 가와 나. 그러면 얘는 지금 압력 감소로 인한 부피의 증가에 해당이 될 테니까, 따라서 언제 해당이 되겠어요? 흡기가 일어나는 상황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죠. 따라서 흡기니까 압력 감소에 따라 부피가 변하는 가, 이게 들숨. 이때가 흉곽 내 부피가 늘어나면서 압력이 작아져서 폐의 부피도 증가하게 되는 상황을 나타내 준 거죠. 따라서 답은 가가 맞겠죠. 자, 이제 1등급 완성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273번. 자, 표는 실온에서 고체 상태인 알루미늄과 납의 물리적 성질을 나타냈는데,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녹는 점에 도달한 고체 알루미늄 5g을 완전히 액체로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 즉 융해열을 물어본 거죠. 알루미늄의 융해열이 g당 77인데 5g이면은 77 곱하기 5에 해당이 될 테니까 385칼로리 맞네요. 질량이 같은 알루미늄과 납에 동일한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는, 이거는 이제 뭘로 봐야 돼요? 비열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Q는 Cm 델타 T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둘의 알루미늄이 납보다 지금 온도가 어떻게 돼요? 비열이 더 크죠. 그러니까 비열이 더 크니까 따라서 납이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온도 변화가 커야 되겠죠. 알루미늄이 납의 7.3배가 아니라 거꾸로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3분의 22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대략 7.3배는 알루미늄이 납의 7.3배가 아니라 납이 알루미늄의 7.3배가 돼야 되니까 틀렸고, 끓는 물 속에 알루미늄을 500g을 꺼내서 10도씨 220g의 물이 든 비커에 넣으면, 그러면은 물 속에다 넣었으니까 물의 비열하고 물의 비열은 1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루미늄이 끓는 물 속에서 꺼냈으니까 알루미늄이 잃어버린 열량, 즉 알루미늄이 잃은 열량이랑 물이 얻은 열량이 서로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루미늄이 잃은 열량은 비열이 0.22 곱하기 질량 500 곱하기 평형상태 온도 T 마이너스, 그러니까 100에서 T를 빼줘야 되겠죠? 끓는 물에서 꺼냈으니까 100 마이너스 평형 온도 T, 이 값이랑 물이 얻은 열량 1 곱하기 물 220 곱하기 최종 온도 T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버리면은 최종 온도 값을 구해줄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0.22로 나눠주면 이렇게, 얘는 이렇게 되면은 100에 1000이죠. 1000에 해당이 되는 거고,
따라서 나눠주면 2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00 마이너스 t는 2 t 마이너스 10 그래서 2t 마이너스 20 넘어가 버리면 3t는 120에 해당이 될 테니까 t는 40 맞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3번이 될 거고 자 다음에 274번 그림은 질량 1kg인 물을 영하 5도씨 얼음 상태로부터 계속 가열했을 때 온도 변화와 상태 변화에 필요한 열량을 나타냈는데 자 보자 얼음의 비열 지금 여기서 10.5kcal를 줬죠 10.5를 줬고 얼음의 비열 C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온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5에서 0까지 갔으니까 5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따라서 C는 5분의 10.5에 해당이 될 테니까 2.1에 해당이 되겠죠 맞고 질량이 1kg의 얼음의 융해열은 그럼 얼음의 융해열은 지금 344고 그 다음에는 액화열이 기화열이랑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작죠 자 액화열이라고 물어본 거는 기화열하고 결국에 동일하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액화열은 저만큼을 방출하는 거고 기화열은 흡수하는 거니까 100도씨의 물과 100도씨의 수증기는 요기 상태에서 공존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상태 변화 구간에서. 답은 3번이 맞죠. 기억하고 니은이니까. 자, 그 다음에 275번. 그림은 10도씨 고체 상태인 물질 A 1g에 열을 가해서 10도씨의 액체 상태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는 온도를 낮추는 데 필요한 열량이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는 Q2에서는 즉 여기서는 5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인 거죠. 그렇죠? 그럼 얘를 다시 0도씨까지 만들어 줘야 되는 필요한 열량이 Q1만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다시 뭐가 들어갑니까? Q는 고체에서 액체로 녹일 때 필요한 융의 열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5도에서 10도, 5도로 올리는데 Q3가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융의 열로 0도씨의 물을 만들고 0도씨에서 0도씨의 액체를 만들고 0도씨에서 5도씨까지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Q3를 더해준 게 바로 Q2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Q1이 보다는 Q3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5도씨에서 0도씨의 고체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융해 0도씨에서 5도씨까지 올라가는 뭐예요? 액체 이렇게 세 가지 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Q1하고 Q3 중에 누가 더 크다라고 했냐면 Q3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고체 상태일 때가 액체 상태일 보다 비열이 더 작아야죠. 그죠? 5도씨의 액체 상태인 A를 고체 상태로 냉각시킬 때 방출하는 총 열량 값은 그렇죠. 여기서 마이너스 5도씨의 고체를 5도씨 액체로 만들 때 흡수한 열량이 Q2면 거꾸로 돌리면은 이만큼을 방출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맞고 0도씨의 고체 1g을 자 0도씨의 고체 1g을 같은 온도의 액체로 융해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은 그렇죠. Q2가 이 값이니까 여기서 이 Q2에서 요 둘을 빼준 게 얘가 융의 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맞죠? Q2 공급한 열량에서 Q1과 Q3를 더해준 거를 빼준 게 이 값이 융의 열에 해당이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이 되니까 5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76번 그림은 단열 밀폐 용기 내부를 칸막이로 분리를 해서 부피가 같은 두 영역 A하고 B로 나눈 모습을 나타냈는데
A에서는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 2몰이고요. B에는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 1몰이 들어있고 칸막이가 지금 핀으로 고정이 돼 있대요. 자, 그럼 압력은 다른 거지. 부피는 현재 같은데 여기는 압력이 P를 2P라고 두면 얘는 P가 될 거란 말이에요. 압력 P는 V분의 NR T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칸막이를 제거했었을 때 핀을 제거했었을 때 칸막이가 이동하지 않고 정지 상태를 유지를 했다면 A와 B에서 그 값이 같은 거는 그럼 얘가 어느 순간 둘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압력은 같고 그다음에는 둘의 온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은 온도를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 단열되어 있다라고 했지. 단열되어 있으면은 얘는 팽창을 했고 얘는 압축이 됐으니까 절대 온도가 같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도 절대 온도가 같지가 않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같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압력이 커지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단열 팽창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내려갈 거고 얘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 평균 분동 에너지가 같을 수가 없죠. 따라서 1번이 맞죠. 그 다음에 277 그림은 1기압 27도씨 상태에서 부피가 1리터인 일정량의 이상기체를 압축시켰더니만 3기압에 0.5리터가 된 모습을 나타냈대요. 그럼 27도씨면 여기가 현재 300켈빈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일정량이니까 여기서도 기체 몰수는 M몰이면 여기도 M몰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분의 1기압 부피가 1이었는데 여기서는 T분의 3기압 온도가 0.5리터 이렇게 나타나게 된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T는 300분의 얼마가 되냐? T는 300분의 1. 왜 T가 300분의 1.5야? T는 1.5 곱하기 30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450 켈빈이죠. 그러면 온도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270 3을 빼줘버리면 771 이렇게 되겠네요. 177도씨 맞네. 자, 그럼 기체 밀도는 처음에 2배가 되는 게 맞죠. 왜냐면은 질량은 동일한데 부피가 절반으로 줄어버렸으니까 밀도 D는 부피분의 질량 값이라 2배가 되는 게 맞고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처음보다 온도가 높아졌죠. 300켈빈에서 450켈빈이 됐으니까 커져야지 맞게 될 거예요. 따라서 2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78번 그림은 단면적이 일정하고 전체 길이가 120인 단열된 원통 용기 내부가 미끄러운 피스톤에 의해 두 영역 A하고 B로 나눠져 있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처음 상태에서 피스톤이 중앙 60인 지점이 있대요. 그럼 둘이 부피가 동일한 거죠. 60, 60으로. 자, 그 다음에 A와 B 양쪽의 처음에 온도가 27도씨. 그러면은 300켈빈에 해당이 되는 거고, 압력이 2기압인 동일한 기체가 들어있었대요. 여기도 2기압. 여기도 2기압. 자, 영역 B의 온도를 27도씨로 유지를 하면서 A의 온도가 323켈빈이니까 600켈빈으로 온도를 5초 올려주면 피스톤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해서 압력값 P를 나타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피가 얘는 60 플러스 L이 될 거고 얘는 60 마이너스 L이 될 테니까 그럼 새로운 압력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보일-샤넬 법칙에서 온도가 300일 때 2기압에 부피가 60이었는데 온도가 600이 되고 나서 압력 P에 부피가 60 플러스 L이 됐고요. 아래 거는 300에 2 곱하기 60이었는데 온도가 똑같이 300에다가 P 곱하기 60 마이너스
L 이렇게 됐다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지워져 버리면 P 60 플러스 L은 얼마가 돼야 돼? 여기가 120이니까 240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P는 P에다가 P 60 마이너스 L은 120이 돼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둘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1대 2대 1이지. 그럼 60 플러스 L 대 60 마이너스 L이 몇 대 몇이 나와야 돼요? 지금 2대 1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120 마이너스 2L은 60 플러스 L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3L은 60 따라서 L은 얼마가 돼야 돼요? 20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이 값은 80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 값은 40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평형 상태에서 들어있는 기체의 몰수비는 1대1이에요. 어차피 몰수는 변화가 없는 거고, 그러면 평형 상태에 위치했을 때 피스톤이 왼쪽 끝에서 80cm 지점에 위치를 하게 되는 거는 맞는 거고, 평형 상태에서 기체 압력은 L이 20이잖아, 지금. 여기서 20 넣어주면은 얘가 80이 되니까 나눠주면은 P는 3기압이 되는 게 맞네요.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79번. 온도가 60도씨의 물 0.5kg을 온도가 100도씨인 수증기로 완전히 상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물음에 답하시오. 자, 그러면 60도씨의 물을 100도씨의 수증기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총 열량은, 일단은 얘를 100도씨의 물로 만들어야 되니까 물의 비열이 4.2 곱하기 질량이 0.5kg 곱하기 60에서 100도씨까지 40 올라갔죠. 이게 100도씨의 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열량. 그 다음에는 기화열 265 곱하기 0.5kg에 해당이 될 테니까 얘는 20 곱해주면은 84. 얘는 절반에 해당이 되겠죠. 2니까 3, 2.5 이렇게 해당이 되니까 여기다가 84를 더해주면은 6.5kg 줄 만큼이 필요하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60도씨의 물을 100도씨 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열량, 이거는 60도씨의 물, 100도씨의 물을 다 수증기로 바꿔주는 데 필요한 열량. 기화열. 물은 기화열이 얼음의 융해열보다는 훨씬 크대요. 그래서 이처럼 큰 기화열을 실생활에 이용하는 예를 한 가지 쓰고, 그 원리는 결국에는 얼음이 물의 기화열이 큰 거는 냉장고나 또는 에어컨에 기화기에서 냉매가 기화되며 열을 흡수해서 공기를 냉각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281번. 그림은 0.2몰의 질소 기체가 들어있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용기 A. 그 다음에 여기는 0.1몰의 산소 기체가 들어있는 2 곱하기, 여기서 그러면은 1몰이 들어있고, 얘는 0.2몰이 들어있고, 부피 B는 앞에 숫자만 봅시다. 얘는 그냥 1리터라고 놓고, 얘를 2리터라고 봅시다, 평소에. 그럼 여기서의 압력을 P1, 여기서 압력을 P2라고 놓게 되면은
결국에는 온도가, 결국 온도는 둘이 어떻게 되면 똑같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온도 같으면 결국에는 PV의 비율은 몰수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P1 곱하기 1은 0.2고 P2 곱하기 2는 0.1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P1은 0.2고 그다음에 P2는 2분의 0.1이니까 0.05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콕을 완전히 다 열어버리면 P3가 되는 거고 온도는 똑같으니까 P3고 전체 부피가 3이 된다는 말이에요. 콕을 열어버리면 근데 기체 몰수가 둘을 합쳐줘야 되니까 0.3에 해당이 되니 P3는 얼마가 나와야 돼? 0.1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P3는 0.1 따라서 0.2 대 0.05 대 0.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4 대 1 대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다 20을 곱해줘 버리면 따라서 P1 대 P2 대 P3는 4 대 1 대 2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82번 그림은 단열된 상자를 칸막이로 분리를 해서 A에는 절대 온도 T, 압력이 P인 이상기체 1몰을 놓고 B는 진공 상태로 만들어 뒀대요. A와 B의 부피는 V하고 V로 같대. 자, 그러면 지금 단열이 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단열이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일단은 부피 안에서 기체 몰수가 1몰이 들어있고 압력이 PV는 nRT에 의해서 여기서 압력 P는 처음에 V분의 nRT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V에 기체 1몰이 들어있고 온도가 T고 R이니까 그럼 이때 압력 P를 그냥 P라고 두면은 칸막이를 제거를 해버리면은 전체 부피가 2V가 되고 몰수는 똑같고 온도가 똑같으니까 따라서 압력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P가 돼버릴 거예요. 그렇죠? 자, 따라서 이 상태에서 퍼진 기체 압력은 처음 기체 압력의 절반인 2분의 P가 돼버릴 거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상자 속 기체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T는 불변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니까 T가 불변이니까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어떻게 될 거다? 일정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